오랜만에 오늘 M7 테슬라 소식부터 여러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준비를 해 보았어요. 일단 유럽 시장에서 이 저가형 모델 Y 스탠다드를 출시를 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거 저가형 모델 Y 스탠다드 미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 할인폭을 좀 더 낮췄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 대비 한 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20만 원 정도 할인폭을 넣었는데 유럽에서는 10,000유로, 그러니까 1,700만 원, 1,000만 원가량 더 가격 할인을 넣었죠. 요 지금 스탠다드 모델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쭉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순차적으로 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유럽에서 참 테슬라 상반기에 부진을 오랫동안 좀 겪었었는데 어쨌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를 해야겠다. 브랜드를 존속하는 데에 대한 강한 의지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일단 차량 가격을 이 주력 1기 모델을 낮춰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량이나 출하량 증가를 반드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마진이 그만큼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숙제를 이렇게 저가형 모델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숙명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숙제라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반등 소식입니다. 물론 수출 물량 왜냐하면 아시아 여기 상하이 요 쪽에서 당연히 거점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 포함한 수치라는 건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9월에 얼마나 팔았나 봤더니 9812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그 9월 대비해서 한 3%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짧게 한 분기 만에 증가를 했어요. 3달 만에 이 판매량이 중국 시장에서 증가를 했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무려 10% 가까이 9.16%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이 모델 YL 우리 여러분 그때 영상으로도 같이 확인을 했었었는데 8월에 그 신형 6인승 롱휠 베이스 모델 YL이죠. 네. 좀 이렇게 길게 한 거 모델 YL 그게 판매가 꽤 잘 됐다고 해요. 이게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번 달 그 판매량 수치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단기뿐만이 아니라 7, 8, 9월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 내 이 테슬라 총 판매량이 20만 1,890대 정도 지금 전분기랑 비교하면 26%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물론 뭐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한 3% 정도 줄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렇게 단기 수치로 좁혀봤을 때는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게 또 분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테슬라 사상 한 4번째 로 높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전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져가는데 테슬라가 힘을 빼는 소식이 나오지 않은 것에 일단 저는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같이 테슬라랑 크면서 당연히 더 같이 컸는데요. 비아디가요 2020년 이후에 처음 분기 기준 판매량 감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성장소의 속도를 올리고 있었던 비아디인데 요 테슬라의 판매량 회복세 일단 다음 달도 지켜봐야 되지만 회복세와 더불어서 경쟁사 비아디의 분기 판매 감소 소식이 또 처음으로 들려와서 이 소식까지 테슬라 소식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와 메타 이야기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젠슨왕이 컴퓨텍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엔비디아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요정시 너무 많이 좀 내리기는 했었는데 그 소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뭐 중국 반도체
에 대한 통제 같은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일단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주말새 나왔던 소식, 엔비디아가 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십억 달러 규모 AI 칩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그때 5월에요. 미국이랑 아랍에미리트 양자 AI 협정에 따라서 최근 엔비디아 수출 허가를 발급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쪽이 UAE가 중국이랑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이 수출 허용해 주는 거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출 승인이 UAE의 엔비디아 AI 칩 수출을 첫 허용한 사례고 그런 약간 관계성이 있지만서도 수출을 한 첫 사례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여기 방문해서 투자 유치 2천억 달러 규모 280조 원 규모 요 상업가래 합의를 하고 양국 간 AI 협력 합의에 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UAE 칩 수출이 허용이 됐다라는 소식, 엔비디아 소식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의 인재 영입전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싱킹 머신즈 랩이라고 해서 TM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올 초에 생긴 데거든요. 근데 오픈 AI 출신, 메타 출신 인재들이 결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픈 AI 전 CTO였던 미라 무라티 이 사람이 창업을 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여기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메타가 또. 예, 근데 이걸 실패하고 나서 이 무라티도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입을 시도했었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앤드루 털록이라는 사람을 지금 메타로 들여온 건데 영입을 한 건데 요 메타 AI 연구 제품 개발 쪽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2조 원 6년에 걸쳐서 보상 패키지 받는 것 그 정도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연휴 때 혹시 우리 은님 포함해서 지금 함께 주고 계신 구독자님들 애플 관련해서 LG전자, 현 LG맨, 전 애플맨 인터뷰 혹시 봐주셨나요? 아직 못 보셨다면 애플 관련해서 왜 애플에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물론 제가 요거 연휴 기간에 기사도 같이 내서 댓글을 보니까 물론 애플을 하드웨어 전문 회사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러 가지 IT 새로운 앱 생태계라든지 만든다는 측면에서 애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김영재 상무 그 시선에서 왜 애플 지금까지 김영재 상무 저 잘못 말한 줄 아셨어요? 네. 그렇구나. 김영재 상무님. 우리 PD님이 제 이 얘기를 아주 잘 경청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아주 멋진 PD님이시죠. 지금 잠깐 약간 우리 소통을 했어요. 어쨌든 김영재 상무님의 그 시선에서 그 애플을 볼 수 있는 점 8년 근무하셨대요. 4년은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4호는 사망한 이후. 그래서 그 전과 후를 우리 김영재 상무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당분간, 단기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언급하신 바가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증시도 그렇고 아주 오랜만에 열어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와 주시거나 향후 편집본으로 같이 해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틴다. 우리 은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제가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코스피 코스닥 흐름도 보시면 일단 코스피는 1.57% 하락하면 3,550선까지 요 정도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듯 하고요. 코스닥은 낙폭 아까 한 830선까지도 이렇게 내렸었던 것 같은데 30대까지도 1% 내리면서 약간 850까지는 좀 회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애플 얘기하는 동안 네, 애플을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드렸냐면요. 지난 영상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요. 이 11월에 팀쿡 CEO가 생일 맞으면 그때 만 65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누구에게 그 다음 을 넘길지 이 승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좀 결이 맞는 내용이 그 인터뷰 영상과 있어서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누가 얘기가 되고 있나? 일단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쪽 존 터너스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제프 윌리엄스라는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연말에 은퇴하겠다라고 저희 M7 시간에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쿡이 장기 재임하면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은퇴 수순으로 밟게 되고 이 새로운 존 터너스 하드웨어 쪽 부사장이 맡게 됐다. 맡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재편, 개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핵심 경영진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시금 좀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서비스 부문 맡고 있는 에디큐 이란 이 수석 부사장은 헬스케어랑 피트니스 팀까지 함께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담당하고 있는 요 크레이그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 운영 체제까지 체제 관리까지 같이 맡게 된다고 하죠. 지금 내년에 애플이 헬스 플러스라고 구독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서비스 부분 내에서 건강관리 쪽, 웰니스 쪽 이쪽을 한층 강화를 하면서 이 핵심 경영진의 역할 역시나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요. 애플이 컴퓨팅 비전 스타트업인 프롬프트 AI를 뭐 사실상 인수하기 위한 좀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까지 애플 이야기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이게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애플이나 MS 등 대기업 재택, 제도 폐지 확산, 지금 미국 이 거대 기술 기업들도 다시 이 사무실 복귀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이 구글만의 요 WFA 제도, Work from Anywhere 제도를 사실상 좀 폐지하고 있는 수순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공지통에서 요거 관련 규정을 뭐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 원격으로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연 4주 원격 근무 한도가 사실상 좀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3일
2일 정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뭐 하이브리드제 같은 경우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게 구글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기업 전반이 이런 뭐 현장 근무가 더 효율적이고 뭐 협업이나 생산사력이 아무래도 하면 좀 그 효율성에 있어서 낮춰진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사례에서도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직원들을 불러들이는 이러한 제도가 미 빅테크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과방위 국정감사 때 구글, 메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당연히 소환이 되는데요. 뭐 네이버, 카카오 더불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도 같은 얘기도 그렇고요. 많이 이야기가 또 될 듯하니까요. 또 소식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선물이 좀 올라서 안도된다 님께서 이렇게 또 덧붙여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AI 모모 소식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오픈 AI 몸값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픈 AI가 이 직원들이 보유한 지분 매각하는 거래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 가치 이제 책정된 게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0조 원, 약 70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업 가치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 스타트업 4천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죄송해요.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어쨌든 비상장 기업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 스페이스X 기업 가치 4천억 달러를 뛰어넘은 5천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됐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 이제 구글 얘기 잠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구글 전 CEO죠. 에릭 슈미트, AI 위험성, 뭐 해킹, 취약성에 대해서 어떤 포럼 자리 가서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기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물론 AI 쓰는 데 있어서 AI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위험성이나 해킹에 대한 취약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크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정비를 둬야 되는 것이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결국에는 AI 낙관론 쪽에 더 무게 중심을 잡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AI라는 쪽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 데에는 당연히 엄청난 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 2000년대 그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랑은 좀 다른 지점이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AI 낙관 쪽에 조금 더 기우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까지 AI 소식 모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